보통 이제 치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능의학적으로 5R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이 5개로 시작돼 가지고 5R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균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그래서 제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요. 장이 안 좋아진 또 환경도 있어요. 장 내 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되는 보충 단계가 있고요. 안 좋은 균을 죽인 다음에는 좋은 균을 주는 재접종, 이거는 유산균이나 유익균을 주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안 좋은 균이 많으면 장에 안 좋은 균의 염증으로 인해서 장점막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장점막을 깨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복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선생님 왜 제가 안 좋은 균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런 이유가 어떤 생활환경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걸 교육한 균형이 깨진 거를 개선을 시켜주는 교육 단계가 마지막으로 리밸런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 연구를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건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이 연구는 항생제를 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세균의 기본적인 이유가 최근에는 장내세균에 안 좋은 균들이 많아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이유가 안 좋은 균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쓴 겁니다. 물론 흡수가 되지 않는 비흡수성 항생제의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비흡수성 항생제를 썼더니 보통 트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쓴 환자에서 2주 동안 썼습니다. 비흡수성 항생제를 79%가 좋아진 환자들이 더 많았고요. 트림 같은 것도 훨씬 좋아진 환자들이 70%대였고 식후 더부룩함도 훨씬 좋아진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약 대비.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원인이 장내세균 불균형이었고 그 세균을 잡는 치료를 했더니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이 좋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의 비흡수성 항생제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비흡수성 항생제를 2주 쓰고 나서 2주 쓸 때 동안의 증상을 평가하지 않고요. 약을 끊었습니다. 이 연구자는. 끊고 나서도 증상이 계속 호전되는 게 유지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을 끊었음에도 증상 호전된 사람들의 분율이 훨씬 더 유약 대비 많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이 장내세균 불균형이고 그런 세균을 근본적인 치료를 했더니 그 약을 끊어도 증상 호전이 유지되더라라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연구는 이번에는 비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이 항생제를 반복 치료했을 때의 효과를 본 겁니다. 연구의 디자인은 보통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비흡수성 항생제를 2주 동안 썼더니 65명 중에 54명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잘 추적을 해봤더니 이들 중에 40명이 또 재발이 돼서 왔대요. 근데 이들한테 또 비흡수성 항생제를 썼더니 38명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이들을 추적했더니 이들의 일부가 18명이 또 재발이 돼서 이들한테 또한 비흡수성 항생제 2주 썼더니 17명이 좋아졌다는 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동일한 개인에서 많게는 5번까지 썼다는 게 연구 결과인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동일인에서 5번에 써도 치료의 반응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항생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내성인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한 동일인한테 계속 써도 반응이 있다는 거는 임상적으로 내성이 잘 생기지 않다라는 거죠. 증상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2주 동안 썼더니 그 치료 후 반응률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재발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주간의 기간은 충분히 장내세균을 잡는데 충분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비흡수성 항생제도 항생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연구 결과입니다. 소장내세균 과증식 환자에서 비흡수성 항생제의 안정성을 연구 결과를 보니까 유약 대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화기학회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임상 진료 지침을 발표했는데 비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비흡수성 항생제인 리팍시민은 치료 권고 사항이 스트롱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이런 환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는 정도의 권고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능성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장내세균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치료 효과도 좋긴 하지만 재발도 잘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연구한 건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치료의 반응이 증상이 호전됐는지를 봤습니다. 왜? 기능성 소화기 질환이라는 거는 증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기능 이야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세균 불균형을 이제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은 호기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대장은 대변 염증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검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제가 그러면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검사가 좋아질 때까지 약을 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비흡수성 항생제를 한 달 만에 좋아진 한 달 써야지 호기 검사가 좋아진 환자들, 2달 써야지 호기 검사가 좋아진 환자들, 3달 써야지 좋아진 환자들의 결과인데 이 결과가 뭐냐면 치료 전에 수소호기 검사들의 수소호기 정도의 결과 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하기 전에 수소가스를 많이 생성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뭐냐면요. 이들의 장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같이 평가를 했죠. 기본적으로 2달을 써야지 수소호기 검사가 좋아진 사람들이나 3달을 써야지 수소호기 검사 결과가 좋아진 사람들 모두 한 달 만에 다 증상은 좋아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제 연구 결과는 증상만으로 판단을 하면 수소호기 검사가 결국은 소장내 세균 과증 시기 다 제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재발이 잘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치료의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이거 제가 역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번에는 소장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을 타겟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한 연구입니다. 이 역시 4주 만에 대장의 염증이 좋아진 환자들, 8주 만에 좋아진 환자들, 3개월 만에 좋아진 환자들 모두 한 달 만에 증상은 다 좋아졌고요. 아까 수소호기 검사 결과처럼 패턴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 결과도 객관적인 검사가 좋아질 때까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께 장이 안 좋아지면 간이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장을 좋아지게 하면 간이 좋아질까요? 라는 기반으로 이 연구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이런 비흡수성 항생제를 6개월 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LT나 AST라는 거는 간 수치인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썼더니 리팍심이라는 비흡수성 항생제 쓴 그룹에서 점점점 간 수치가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고 유약을 쓴 군은 간 수치가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장을 치료하면 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5R에서 리무브 얘기했고 제거, 그 다음에 보충 단계인데 보충의 의미는 장내 세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산이 분비가 저하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즙산이 잘 생성되기 안 되는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화효소제를 주거나 2차성 담즙산이 우루사 같은 걸 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걸 개념으로 해서 제가 이것이 연구한 건데요. 우루사라는 걸 가지고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15가 좋아지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루사를 썼더니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이 좋아진 환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고요. 그 이유가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들이 메탄을 생성하는 균이 많았었는데 우루사를 쓴 곳에서 그 메탄을 생성하는 균이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루사도 어느 정도 자연 항생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안 좋은 균을 죽였으니까 좋은 균을 죽이는 단계가 재접종 단계고요. 거기에 쓸 수 있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균들이 있죠. 이런 걸 주는 건데 프로바이오틱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이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프리바이오틱 중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프리바이오틱을 먹으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런 장내 세균들이 이런 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을 생성하는데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스를 잘 형성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포드맵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퍼먼터블이라고 발효가 잘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세균들에 의해서 가스가 잘 형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음식들이냐면 밀가루, 그다음에 양파, 마늘, 사과, 배, 수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되게 불편을 많이 해요. 좋은 음식들이 또 분명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적게 먹어야지 장 증상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음식들을 보면 가스가 많이 형성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안 좋은 균들이 많아져서 생기는 거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안 좋은 균들이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가스 형성이 궁극적으로 이런 균들을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 몸에 분명 유익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마늘, 양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세균들을 먼저 죽인 다음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런 가스 차임이나 그런 불편감을 훨씬 더 환자들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몸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을 주는 거를 저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제 자체도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분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유산 프로바이오틱을 줬더니 C5 소장내 세균 과정식을 죽이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용량을 좀 높이면 높일수록 과민성 장충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 연구는 다제 균주들이 되게 많이 포함된 유산균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한 건데 그런 환자들한테 과민성 장증후군도 좋아지고 수소호기 검사를 측정한 C5도 좋아지고 대장 염주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거는 하나의 균주만을 가지고 기능성 설사가 있으면서 대장에 염증이 있는 환자를 치료했더니 역시 좋아지더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고 한 개의 균주가 아니라 역시 여러 가지 균주가 포함된 그런 기능성 설사가 있으면서 염증 있는 환자를 썼을 때 역시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유산균을 내가 먹어야 될까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걸 대답을 할 정도의 연구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균주가 제일 좋은지, 어떤 균주들의 조합이 제일 좋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용량을 먹어야 좋은지, 그리고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추적 기간은 어느 기간인지, 어떤 환자에게 유산균을 어떤 균을 줘야 되는지를 대답을 할 정도의 연구 결과는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더 정확한 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 전막으로서 염증이 생기면 그 장 전막이 손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손상된 거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영양제가 있어요. 그게 글루타민이나 알기닌, 비타민 D도 있고요. 비타민 C도 있고 아연입니다. 이게 각각 다 손상되는데 회복되는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대표적인 연구 결과만 소개시켜 드리는데 아연입니다. 아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연구는 동물 연구인데 에탄올이라는 술을 먹였어요. 쥐한테. 그랬더니 장내 독소가 많이 증가된다는 건데 술을 먹이면 근데 이 쥐한테 아연을 같이 먹이면 그 장내 독소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환자들은 장내 점막이 쉽게 깨진다는 거고 아연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장 점막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비타민 D도 역시 부족하면 장점막이 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요즘에는 쉽게 혈액으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D가 보통 30 이하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보니까 이상을 좀 유지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알기닌이 부족했을 때 장점막이 쉽게 깨진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알기닌도 부족하면 처방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알기닌 사실 부족 여부는 어떤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보통 기능의학적으로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를 못하면 그냥 알기닌을 보통 경험적으로 먹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글루타민도 되게 장점막 회복에 도움되는 건데요. 이 연구는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한테 글루타민을 준 연구인데, 심한 화상을 입으면 장점막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점막이 깨진 환자한테 글루타민을 줬더니 장점막이 회복되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항암제를 치료하면 장점막이 쉽게 깨지는데요. 그런 항암제를 치료하는 환자한테 미리 글루타민을 줬더니 글루타민을 주기 전보다 준 후에 글루타민 레벨이 증가돼 있고, 그런 환자들한테 글루타민 줬던 환자들한테 장내 독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죠. 그래서 글루타민도 장점막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자들이 깨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잠을 못 잔다던가 운동을 안 한다던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수면을 못 취하면 또한 이거 면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면제를 저는 복용할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과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술에 좀 관대하잖아요. 술은 장내 세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 자체가 장점막을 깨트리기도 해요. 그래서 술은 아주 장내 세균의 아주 극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관대하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장내 세균이 많이 증가되고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의 관리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장내세균 기능성 소화기 질환 환자에서 장내세균 불균형이 있고 그런 환자의 치료를 요약을 해보면, 안 좋은 균을 먼저 죽이는 노르믹스라는 항생제를 보통 쓰고요. 치료 기간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료 기간을 보통 결정을 하고요. 보통은 그 리플레이스라고 보충 단계에서는 우루사 같은 거를 주거나 아니면 소화 효소를 같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좀 더 보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균 죽이는 치료에 있어서의 리무브에서 항생제 치료는 제일 효과적인 걸로 지금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균을 죽인 다음에는 좋은 균을 주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주는 단계를 거치고요.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막이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경구 영양제 글루타민을 주거든가 아니면 그 주사제로 영양제를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술 같은 거를 좀 자제를 권고하고요. 운동을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를 권고하는 리밸런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